그런 거를 드러내고 있는 게 그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 얘가 얘가 그냥 타는 때문에 힘들어할 거야. 이게 자꾸 아니 저 오빠 자꾸 보일 텐데 쟤냥 빌어먹어. 그래서 약 먹고 있어. 그래서 아 근데 약 먹으면 부작용이 있어. 머리가 여기 나야 되는데 다른 데다 안 나야 될 부분에 나고 있어. 나야 된다는 말을 따더라고. 뿌리고 약 먹고 그러고 있는데 심지어 저 아버지도 야 너는 왜 젊은 놈이 머리가 빠지냐? 그 젊은 거 못 상관이야. 내 친구는 20대부터 탈모였는데 20대부터 살면서 아버지가 여기만 빼놓고 여기 아예 없어요. 그럼 다 받고 다니거든요. 저희 집은 원래 새치도 없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나 70대인데 여기만 살짝 흰머리 나거든요. 저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머리 정말 오빠 이거 누르지 말라고 그래. 진짜 짜증나. 이게 나는 안 보이는 부위란 말이야. 여기 뒤에라서. 근데 생각보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 저거 빠지는데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 얘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는 거 같아요. 얘가 자, 어쨌든 여기 자꾸 내가 강의 찍어놓고 자꾸 여기밖에 안 보여. 이렇게 하죠. 저 거기네. 이럴 수 없고 그런 느낌. 얘네도 언젠가 고통받아야겠다. 이거 굉장히 고통해. 여자도 탈모가 없을 걸 생각하지 마. 머리 엄청 많이 나고. 엄마들이 뽀글팜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머리가 너무 많이 받아갖고 머리숱 있어 보이려고 그리고 뽀글팜 하는 거야. 그리고 나이 드셔 40대 여자들이 머리를 길게 안 해. 왜? 머리가 힘 받아갖고 자꾸 툭툭 떨어지니까 머리가 많이 떨어진대. 그러니까 단발하고 그런 거지. 라고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기르라고 했더니 오빠 머리 다 떨어져. 그러면 자, 어쨌든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금강산 부분은 주로 뭐에 대해서도 얘기한다? 두 가지 얘기해야 돼. 자연에 대한 감상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 감상 안에서 뭘 많이 얘기해. 유교의 사상에 관한 것들을 많이 드러내죠. 말 그대로 추에 관한 거나 또는 뭐에 관한 거나 열에 관한 거나 표에 관한 얘기는 안 나와요. 이거는 표는 빠질 건데 이런 부분을 드러내는 부분에서 이제 유독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지. 말 그대로 나라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는 부분이 따로 있고 그리고 임금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는 것도 따로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도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말 그대로 금강산 자체를 가서 사실 어디가 안 보여. 한강 자체가 보일 수가 없잖아요. 또는 남산 자체가 보일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거를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의도적으로 자기가 이제 임금 자체를 그리워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강원도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원도에 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빠르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제목 자체가 관동별공이니까 자기가 왜 관찰사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관찰사가 돼서 가는 동안에 시간이 며칠 정도 걸리겠지만 그런 거에 관련된 얘기는 전부 다 생략시켜버리는 거야. 중요한 건 나는 여기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금강산에는 주로 이게 없어요. 이런 내적 갈등 자체를 보이는 부분이 없는 게 특징이야. 이걸 따로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뒤에 동해로 가면서는 이게 드러날 겁니다. 그럼 두 개의 명확한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적 갈등 자체를 드러낸다는 거는 자연감상 자체가 좋은데 내가 왜 여기를 이제 그만두고 관찰사들을 해야 되는 건가? 계속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부분이 나오겠지. 근데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거를 드러내면서 이야기가 전개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내적 갈등이 있어도 이거는 그거 뭐랄까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이유도 이런 갈등이 있지만 결국 나는 뭐해? 결국은 다시 임금 곁에 있고 또 관찰사 면모를 먼저 하는 게 기본이야.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조금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래 그런 마인드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부분도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5쪽의 46번을 봐보세요. 비르봉 상상도에 올라가 보니까 누가 있겠는가? 잘 해석해봐. 비르봉 상상도에 올라가 보니까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 얘기는 말 그대로 뭘 보여주는 거야? 비르봉 상상도에는 올라간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46번에서 꼭 기억할 거. 여전 경로가 아니에요. 비르봉은. 올라간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 동산과 태산이 어디가 높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 동산과 태산은 전부 다 중국의 산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제 비교하거나 그런 고사들을 계속 끌어온 내용들을 보는 거지. 노나라가 좁은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넓거나 넓은 천하를 어찌해서 주어가 빠졌죠. 공자는 작다고 얘기했는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오른쪽에 있는 47번 한번 보면 이렇게 해도 되죠. 공자님은 동산에 올라가 노나라가 작음을 앓고 태산에 올라가 천하가 작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면 결국 뭐 하는 거야? 공자가 갖고 있는 포부가 상당히 컸다는 얘기겠지. 세상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동산과 태산이 비로군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높다고 하던가. 그 다음 노나라가 좁은지는 우리나라가 모르는 거는 왜 공자는 이 천하를 작다고 얘기했는가. 그 다음 50번이겠죠. 아, 저 지위를, 즉 공자의 저 지위를 어쩌면 내가 알 수 있겠는가. 51. 내가 공자의 경지에 오르지 못하거니 그를 그대로 흠모하고 따라가면서 내려가는 게 이상할까? 이상하지 않아.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과거의 공자 이야기에 떠올리면서 공자는 되게 넓은 포부를 가졌는데 내가 보니까 세상이 와 되게 넓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포부는 공자보다 작은 거구나. 이러면서 이걸 느끼는 거죠. 공자의 어떤 높은 경지에 대해서 이제 찾아가는 분이 많은 거죠. 이 높은 경지를 시험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호연직이라고 해서 같이 나와요. 호연직은 이 글에 2번 나와요. 한자성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좀 알고는 있어요. 어쨌든 한자성어 문제가 한 문제는 거론돼서 나올 겁니다. 근데 쉽게 나오면 그냥 1, 2, 3, 4, 5에서 한자성어 깔아주겠지만 그렇게 나오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거 문제 너무 깔아주는 거니까 만약 뭐 호연직이라고 확인되면 나머지 뭐 시조나 또는 고시의 내용을 5개 빼주고 그 중에서 똑같은 호연직이 있는 거를 찾아보게끔 할 거야. 나중에 이런 거 나올 때도 각자 무국지정이냐 영문지정이냐 이거를 그냥 찾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영문지정인 것 자체가 파악이 된다면 아니면 이게 무국지정인 게 파악이 된다면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또는 주제를 갖고 있는 시를 찾게끔 시키겠죠. 그러니까 외부시 자체가 얘는 반드시 나오는 거거든요. 안 나오게 더 힘들어. 자, 그 다음에 52번. 자, 원통골 가는 길로 사다봉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봉우리들은 계속 이동하고 있는 거야. 그만큼 봉우리 수가 많다는 거죠. 그 앞에 넓은 바위가 활용소가 되었거나 연못이 되었거나 이런 얘기겠죠. 천년의 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밤낮 흘러내어 동해 쪽으로 이어져 있으니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서 3일 동안 비를 내릴 수 있겠는가. 음지에 있는 불을 다 내가 살려내고 싶다. 이 마지막에 54부터 57까지는 뭔가 비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실제로 천년 노룡이라고 얘기하는 이 노룡은 진짜 노룡이 아니잖아. 사람이 노룡을 어떻게 봐? 그러니까 이거는 천년 동안 있었던 그런 물을 의미하는 거겠지. 그럼 물 자체를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지. 그 다음 밤낮 흘러서 그게 바다 쪽으로 이어져 있으니 이건 당연한 얘기지. 왜냐면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물은 강으로 갔다가 다시 모로 갈 거니까 바다 쪽으로 흘러갈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56번부터 그게 나오죠. 비유적인 의미 나오지. 풍운을 언제 얻어 3일로 내리겠는가? 풍운. 그 다음 3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음에 있는 풀. 이 세 개 자체가 이제 각자 비유가 되는 거예요. 풀을 살리고 싶다는 거는 정체를 뭘 보여줘?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 어쨌든. 근데 이 풀 자체 앞에 보면 이게 깔려있죠. 음지에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 풀 자체가 음지에 있다면 얘는 곧 뭐 할 거야? 죽겠죠. 햇빛을 못 볼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통은 인초라 그래서 보통 이제 고전을 보면 이제 몇 가지 시도나 이런 패턴에서 가는 패턴들이 있어. 말 그대로 이렇게 뭐 천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산이 있을 거고 그 다음 풀도 있겠죠. 그리고 세상에는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태양이 떠 있을 거고 달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구름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유일하게 하나씩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위로 올려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뭐에 비하면 왕에 비유합니다. 별 같은 것도 위에 있기 때문에 보통 왕에다 많이 비유해요. 그럼 당연히 밑에 있는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이런 나무나 풀 같은 경우는 백선이겠죠. 밑에서 우러져 볼 거니까. 그럼 이 빛이 내리는 것들은 뭐겠어?
빛이 내린 것은 이 백성들이, 즉 풀들이 잘 살기 위해서 왕이 내리는 은혜가 되는 거니까 이런 빛 같은 경우는 좋은 정치겠죠. 왕의 은혜겠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뭐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거 내가 크게 확대해서 그린 거지만 얘네들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마을 자체나 산이나 또는 천 같은 경우는 다 세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뭐야? 만약에 구름 자체가 이렇게 슥 이렇게 날려온다면 얘가 가려져서 얘네들이 죽을 거야, 죽는다. 그래서 보통 얘네들을 간신배라고 부르죠. 선정을 가린다. 이게 보통 고전의 기본 패턴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게 절대 아니야. 처음 만든 거는 이제 중국의 시인들이고 그런 중국의 시들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도 똑같이 끌어와요. 그리고 이걸 한번 그려준 이유는 뭐냐면 정체시에서도 이 개념을 지금 끌어와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이 얘기겠지. 얘가 민초라고 봐서 얘가 백성으로 본다면 음지에 있는 백성이니까 얘는 어떤 백성이야? 이런 고통받는 백성이라는 뜻이겠죠. 그럼 고통받는 백성을 내가 다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 문장에는 뭐가 있는 거야? 자신의 선정에 대한 다짐이 있는 거죠. 나 정치 똑바로 할 거야.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그럼 여기에선 충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얘기하겠죠. 애민정신이다라고 얘기하겠죠. 백성을 하나만 이런 거겠죠. 그럼 여기서 실제로는 비가 내려야지 풀 자체가 살아갈 거 아니야. 그럼 비 자체는 말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풍덩이 되겠죠. 근데 비가 내리기 위해서 당연히 뭐가 필요해? 구름과 바람이 필요하겠죠. 그럼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풍덩의 조건이 되겠죠. 이렇게 비유적으로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다 뭐 하겠다. 좋은 조건 만들어서 내 강원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싶다. 이런 거겠죠. 이런 정도인데 한국 사회는 안 나와. 이 양반은 잘. 정천은 실제 한국 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얘네파가 결국은 선조의 간택을 받지 못해요. 중간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고 이제 정천당원도 파면당하고 그런 것도 있어서 한국 사회에서는 나와봤자 그냥 이런 거 당쟁 싸움의 핵심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유성룡 정도. 유성룡 증비령기가 쓰고 이순신 청구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명하게 태어난 것 뿐이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화종수에서 그 음지에 있는 풀을 보면서 저런 것들을 살리는 게 백성을 살리는 것과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요. 자, 이 58부터가 이제 마지막 금강산의 여정이에요. 마이엄 묘기상 앞문제를 넘어가서 외나무 썩은 달이 불룡대에 올라가니 천신들벽을 방공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마디마디 베어내어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어놓았으니 도경 12급인데 도경에 있는 폭포가 원래 12개인데 내가 볼 때는 12개 이상으로 보인다. 여러 개다라는 거니까 12개보다 더 웅장해 보인다 이런 얘기겠죠. 자, 이태백이 여기 있어. 만약 나와 다시 의논하게 된다면 중국에 있는 여산의 폭포가 여기보다 낫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쉽게 가면 이백이 과거에 중국 여산의 폭포의 아름다움을 쓸 시가 있었겠죠. 그걸 정철이 보고 와 내가 볼 때는 중국에 있는 폭포보다 우리나라 폭포가 더 웅장한데 그리고 이태백이 만약 이백이 우리나라 와서 이런 포를 봤다면 여산의 폭포에 대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금강산에 대한 폭포의 아름다움을 썼을 건데 이건 진짜로 그렇다기보다는 그만큼 뭐냐 금강산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거겠지. 우리 것도 진짜 중국에 비교해서 보면 좋은 게 꽤 많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이 여기 볼 때 굉장히 시적 표현이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부터 다시 와봐. 60번이죠. 천신전벽을 방공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마디마디 베어내어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어놓았습니다. 쉽게 가면 폭포라는 게 이렇게 하나 절벽이 있을 거고 이렇게 하나씩 내려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이제 12폭포를 이룬다는 건데 이상하게 생각할 때는 이게 폭포가 쭉 내려오고 밑에 거품들을 보면 굉장히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왠지 폭포가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운데 하늘에 있는 은하수, 실제로 은하수는 원래는 뭐가 아니야? 당연히 강물이 아니죠. 원래 우리가 볼 때 별자리가 맞는 건데 이 사람은
하늘에 있는 은하수를 진짜로 물어보는 거야. 하나의 이런 강물의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즉 가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은하수의 한 줄기씩을 이렇게 내가 잘라내서 꼭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은 것 같이 아름다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하나하나를 은하수의 물줄기에 갖다 잘라서 여기다 집어넣은 것처럼 빗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표현에서는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는 거. 어떻게 하면 이 시푸프의 아름다움을 잘 얘기할 수 있지? 하늘에 있는 은하수를 잘라놓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관념은 당연히 폭포겠죠. 폭포의 그 웅장함이나 깨끗함이나 아름다움에 관한 의미입니다. 뭐라 해도 다 이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금강산 못 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올해 그 금강산 사업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도 지금 북한에서 철수시키고 있어요. 다. 그래서 국내에 그 금강산 들어가 있는 회사도 접자. 그냥 어차피 안에 있는 거 해줘도 안 되고 걔네가 뭐 다 부시고 있는데 접자해서 그냥 접히는 상태예요. 그 얘기는 국가끼리 더 이상 협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협의 가능성 없어요. 사실 근데 불안해서 뭐 총 맞을 것 같아서 가겠네. 뭐 이런 느낌이죠. 자, 그 다음에 분사 2를 보세요. 자, 분사 2-는 이제 뭐냐면 글로 가는 거지. 동해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 나오잖아. 산만 매일 보겠는가? 동해로 가자. 바로 나오죠. 남녀 왕부하여 산영루에 올라가니. 자, 남녀라고 돼 있는 거는 해석할 때 가마로 돼 있잖아. 이게 뭐의 차이냐면 금강산과 동해의 가장 견적 차이야. 처음에 금강산 갈 때는 굉장히 행정을 가볍게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게 별로 없는 상태로 가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가마를 타고 간다는 얘기는 관찰사의 행렬이니까 가마꾼하고만 같이 갈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리고 가마꾼 자체가 뭐 2명 정도가 아니겠죠. 왜냐면 이제 도지사 정도 가는 거니까 가마가 좀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과거에 금강산을 갔을 때보다는 상당히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영룡벽계와 수성대도는 이별을 원망을 못한다. 거기 써있죠. 맑은 시냇물과 여러 아름다운 소리에 우는 상대는 나와의 이별을 원망을 못한다. 근데 실제로 얘네들이 나하고 이별을 왜 원망해? 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쓸 거 아니야. 근데 결국 내가 뭐 한다는 거야? 내가 동해로 떠나면서 금강산을 떠나는 아쉬움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68번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8번에는 그런 금강산을 그런 떠나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같이 볼 게 뭐냐면 얘네들 자체가 결국 사람처럼 이별을 원망한다. 그러면 결국 나도 똑같이 이별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뭐가 나와? 감정임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자기의 원망의 감정을 이런 시냇물과 산세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여기 부분만 이게 처음에 내신이니까 그냥 얘기하는 건데 보통은 가사는 4원보로 떨어지잖아. 근데 68번은 4원보가 나오기 힘듭니다. 영룡, 벽계와 수성, 대도는 이별을 원망하는 한 6원보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4원보에서 좀 탈피되는 유일한 부분이라고 봐도 돼요. 가끔 내신에서만 나와. 모의고사는 이렇게까지 안 나옵니다. 그 다음 69번. 단계를 따지니 북과 필에 섞어보니 그러면 북과 필의 분산도 존재한다는 거잖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 대동하고 움직인다는 거죠. 오색이 넘나드는 듯 바다구이라 거치는 듯 그만큼 뭐 했다는 거 소리가 크다는 얘기겠죠. 고각을 보니 구름이 거치는 것 같고 모래에 익숙한 말이 취한 신선을 비스듬히 태우고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안에 들어가니 갈매기야 날지 마라 내가 너의 버친 줄 어찌 알겠는가. 해당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71번에 보면 좀 이상하게 나오죠. 71번에 보면 얘가 나와요. 시선이라고. 일단은 이거는 비현실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정적인 사람인데 취한 신선 자체를 어떻게 봐. 근데 그리고 지금 동해를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누구야? 자기잖아. 그러니까 이 시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야. 하나를 의미하는 거고 즉 어떻게 보면 정신을 자신을 의미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만큼 내가 왠지 이렇게 동의를 갖고 있으니까 어릴 때 생각했던 그런 신선이 이렇게 나처럼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도교사상.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유교적인 건데 뒤쪽에서는 도교적인 게 조금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도교사상 자체가 결국 뭐하고 뭔데? 이런 것들이잖아. 신선, 또는 뭐 선녀, 또는 뭐 용왕, 북한산주 이런 것들, 즉 신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다 도교사상이죠. 중요한 건 도교사상은 우리가 결국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신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이 신이 되면 여기는 유토피아겠죠. 근데 두 가지 여기는 유토피아가 안 돼. 일단 경쟁해야 되고 맨날. 그래서 시험마다 스트레스 받을 거고. 결과 나오기 전까지 무조건 스트레스 될 거예요. 둘째는 전년전에 나이가 먹어가죠. 그죠? 더 이상 엄마한테 막 그 애교피 엄마가 그만해라는데 그런 나이가 생기죠. 그죠? 이제 뭐 엄마 더 이상 손잡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럴까요? 우리는 아직까지 내 손 잡는데 모르겠어. 언제까지 그렇지. 몰라? 어제도 쫄아갖고 내 침대 와서 자더라고. 3학년이니까 그러겠지. 3학년이니까 고3짜리는 절대 안 그래. 고3짜리는 아빠 왜 이래. 나에게 필요한 거 보니까 아빠는 핸드폰 깨졌는데 좀 대학 가서 대학 안 갈 건데 맨날 그러고 머리 아파. 스트레스. 내가 공부하니까 빠르겠어. 내 DNA는 하나 남고 자기 엄마 DNA는 남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와이프한테 하면 못 먹겠죠? 네, 말하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특징은 그거고, 또 하나 같이 기억할 거, 맨 마지막 73번. 73번을 보면, 갈매기가 날지만 가끔 100%를 강아지라고 해석하는 애도 있는데, 이거는 갑자기 강아지가 튀어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동해니까. 그리고 뭐가 나와? 내가 너의 것인지 어찌 알겠는가? 그 얘기는 갈매기와 내가 같이 뭐 하는가? 논이고 싶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71번에서 73번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무라일치다.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런 걸 너희들 보는 거예요. 갈매기하다 보니 이렇게 무라일치를 보이는 게 정체만의 특징도 아니에요. 이것도 시조들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체는 뭐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이 시를 보면 짜증기의 극대화적인 모습도 좀 많이 보여요. 물론 자기 창작도 꽤 많겠죠. 그러니까 총합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되게 많이 이용하는 흔적들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74번. 금남구에 돌아들어가 총석정이라는 곳에 올라가니 대곡로 남은 기둥 다만 4개만 서 있구나. 공수의 솜씨인가 귀신 다듬어인가. 공수는 누구냐면 중국의 유명한 조각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조각가가 만든 솜씨인가 귀신이 다듬을 정도인가. 그만큼 뭐였다는 거야. 이 대곡로 남은 기둥이 되게 아름답다는 얘기지. 그리고 70년도 봐봐. 모모의 모모인가 의도적으로 뭘 맞췄어? 댓글을 맞췄죠. 처리도 맞췄고. 그러니까 댓글적 표현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실제로 아까 위에서 볼 때 69번과 70번 같은 경우도 의도적으로 지금 댓글 맞춘 거죠. 또 그런 식입니다. 자, 구태여 6명은 무엇을 본떠는가? 그러니까 이 백운들을 보면서 자기 혼자 뭐하고 있는가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뭘 본떠서 만든 거지? 혼자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별 내용 없죠. 그 다음 78번. 자, 구성을 저만치 두고 3일풀에 찾아가니 단서는 완연한데 즉 붉은 글씨,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와서 쓴 글씨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사선은 어디 갔는가? 이 사선은 이제 그 당시에 여기 왔었던 4명의 이제 화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선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당연히 그들은 여기 올 필요가 없죠, 이제는. 그러니까 과거에 누군가가 썼던 걸 보고 그들의 흔적을 한번 더듬어 본 겁니다. 여기서 살 머무는 후에 또 어디 가서 머물렀는가? 선유단 영당호 거기가 있었을까? 그들이 청간정 만견대 몇 군데나 앉아 있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3.1%에 가서 붉은 글씨 보면서 이 붉은 글씨 쓰는 사람들이 과연 뭐 했을까? 혼자 공성 떨고 있는 거죠. 이것도 또 뭐냐면 고사잖아. 근데 여기 부분의 특징이 있어. 78부터 82의 특징은 중국의 고사를 끌어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우리나라에 써있는 글씨고 우리나라 사람이 그 신라의 신선이었던 4명이 쓴 글씨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신라의 고사를 인용한 게 특징이에요. 중국 고사가 아니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 이제 83. 배꽃은 벌써 지고 서쪽새가 슬피 울 때.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 걔들이 지나가고 있지. 처음에 시작할 땐 3월이었는데 점점 뭐 했어? 꽃이 이제 지고 있는 거니까 늦봄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여정 정도는 한 3, 4개월 정도를 가지고 쓴 겁니다. 되게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길 수밖에 없고. 낙산다 동반으로 의상대에 가서 올라가 앉아 일출을 보려고 밤중에 일어나니. 근데 이건 진짜 밤이 아니겠지. 일출을 보려고 밤에 일어나면 너무 일찍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밤이라는 거는 새벽 정도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새벽 정도에 일어나니 이런 얘기겠죠. 창스러운 구름이 짚히는 것 같고 여선용이 받치는 것 같고. 근데 이거 의도적으로 뭐 한 거야? 46번은 대꾸도 있지만 비유적으로 즉 직유적으로 쓴 거죠. 바다를 떠날 때는 해가 만국에 일렁거리더니 하늘 중간에 해가 뜨니 털을 헤아릴 정도도 밝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가 올라오는 과정을 얘기한 거죠. 해가 바다 위에 올라올 때는 실제로 바다 자체 색깔이 붉은색 되면서 막 움직이는 것 같잖아. 근데 막상 하늘에 올라오니까 굉장히 밝으니까 오 해서 이게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거지. 아마도 지나가는 구름이 근처에 머물까봐 두렵구나. 그러면 널구름은 무조건 뭐 하는 거야? 지나가는 구름이 머물까봐 두렵구나 라고 나오니까 이 널구름은 무조건 부정적이야.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간신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즉 간신배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흐트러질까봐 불안하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선은 어디 가고 그 사선이 쓴 글씨만 남아있는가? 천지간의 굉장한 소식이 그 글에 자세히 적혀있구나. 그러니까 이거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 부쪽. 태양산의 철쭉을 밟으면서 우계지른이 경포로 내려가더니 그 우계지른도 봐봐. 해석할 때 신선이 타는 수레 타고 경포로 내려갔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근데 정찰이 진짜로 사람인데 어떻게 신선이 타는 수레를 타? 그러니까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야? 이 우계지른에서도 똑같이 그걸 보여주는 거야. 도교사상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뭐냐면 내적 갈등이 생길 것처럼 나온 거야. 왜냐면 자기가 신선이 되고 싶다 몇 번을 거쳐 쭉 얘기하는 게 나오잖아. 왜냐면 신선 같은 경우가 정말로 다 산이나 강이나 이런 데에서 편하게 살고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 건데 자기가 왠지 이런 자연에 오니까 신선까지 느껴지고 그렇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그만큼 자연이 좋다는 얘기고 자연이 좋다면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다시 현실로 가고 싶은 생각이 떨어지겠지. 그러면 당연히 내적 갈등 생기겠지. 자연을 봤는데 감흥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냥 지루하고 아씨 배터리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봐. 그러면 빨리 숙소로 가는 게 좋잖아. 근데 이 사람은 배터리 없어도 상관없어. 자연이 너무 좋은데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내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건 지금 잠시 뭐 한 거야. 벼슬을 하는 중간에 여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여행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기한이 존재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쭉 다 펼쳐서 놀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가서 정치에 다시 복귀하는 시간에 가까울수록 마음은 불안함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뒤로 가서 내적 갈등이 중복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3번. 심리에 빙안을 다리고 또 다려서 긴 소나무 깊은 속에 실컷 펼쳐놨으니 물결도 잔잔해서 모래를 헤아릴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포라는 곳에 가니까 왠지 이런 빙안을 쭉 펼쳐놓은 것 같고 즉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이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답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항상 비단에다 비유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 당시에는 비단이 가장 최고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수놓은 비단 같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구조에 하면 한쪽에 별을 띄어 정다위 위에 올라가니 강문구 넓은 겉에 동해가 거기로 오나 조용하다 이기상 넓고 아득하거나 적용계 이것도 의도적으로 뭐 했어? 대꾸 맞췄잖아 또. 이보다
갖춘데, 즉 아름다운 곳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감탄이지. 홍장의 고사가 정말로 야단스럽다고 하겠구나. 자, 이 홍장고사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과거의 고려시대에 홍장과 관련된 고사 내용이 있어요. 그건 이제 이 사람이 앞뒤 잘라먹고 그냥 홍장고사만 끌어온 건데, 여기에서 이제 한 명의 그 홍장이랑 기생을 얘기하는 거고, 그 기생이 되게 이뻐하고 한 명이 얘한테 빠져들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그 자기 임기가 끝날 때 당연히 벼슬아치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른 한 명이 기생한테 너무 빠져있으니까 일부러 장난친 거야. 홍장 죽었는데. 해서 이제 위로할 겸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그게 막 박신이가 막 그 사람이 있는데, 위로하려고 이제 쭉 밴돌이 잠깐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는 홍장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선자분장하고 나와요. 그래서 그 박신한테 놀라죠. 어머, 홍장 죽었는데 어떻게 선자로 태어났구나 하면서 남의 사람들 킥킥거리면서 잘 속았네. 약간 몰카 같은 느낌?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볼 땐 굉장히 조용한데, 지금 여기가 이 경포 쪽이 되게 조용한데 과거에 홍장고사가 있을 때는 굉장히 시끄러웠었겠구나. 사람들이 누군가 속이고 킥킥거리고 우니까, 웃으니까.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장고사는 그냥 과거에 되게 뭔가 좀 시끄러웠었다. 그런 거 했을 때 요거를 그냥 끌어온 거라서 뭐 아름다움이나 뭐 경치에 대한 감탄이나 또 흥모나 이런 거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강릉에 있는 대도보에, 즉 큰 마을들마다 풍속이 좋구나. 절의 정문이, 춤춘여자 연녀의 정문이 동네마다 다 펼쳐져 있으니 요순 시절의 태평성대가 여기도 있다고 하겠구나. 자, 100위부터 104는 묶어보세요. 실제로 100위부터 104는 하나 보이는 의도적인 점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되는 거 나오지. 강릉의 큰 마을에 풍속이 좋아. 그 다음에 효녀 연녀의 정문도 많아. 그리고 태평성대가 여기 있어. 근데 여기 지금 누가 다스려? 내가 다스리잖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뭐냐면 자기의 선정에 대한 가시가 있는 거지. 와, 역시 내가 정치 잘하니까 지금 강원도 여기 사람들 다 착하고 인정이 있고 전력분들 많고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걸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선정이 이거 다짐하는 게 아니야. 이미 선정된 거를 보고 자기 혼자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야. 뭐 했는지는 우리가 써봤어. 자, 그 다음 이제 10조 넘어가세요. 자, 진중한 축서도 50편에서 내리는 물이 새벽상 그림자를 동해 쪽으로 넘어가니 차라리 한강의 남산에 그 물이 닿게 하면 좋겠구나. 결국은 뭘 보이는 거야? 이 물을 보면서 남산은 문득 떠오른다? 근데 남산 밑에 뭐가 있는데? 임금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107번에서는 이거 드러내는 거지. 갑자기 문득 임금에 대한 그림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문지정을 드러내는 거지. 임금이고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문지정과 임문지정은 같은 대상이 아니야. 대상 자체가 다르잖아. 자, 그 다음 108번부터 이제 뭐냐면 갈등하는 거야. 왕정이 위반하고, 즉 왕 자체가 나에게 준 임무는 분명히 존재하고 풍경이 싫지 않으니 나그네의 시름이 많구나. 이거를 뭐할까? 달랠 길이 없구나. 신선의 배를 띄어내어 두루영하실까? 그 다음 선의를 찾으러서 단원에 머물까? 그러면서 결국은 이 부분 108과 109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내적 갈등 생깁니다. 이 내적 갈등은 두 가지 때문에 관찰사의 면모와 그 다음 자연사의 갈등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거는 관찰사로서 그냥 일단 지금 여기서 자연경 끝나고 내려가는 게 아니면 이거 때려치고 계속 이 좋은 아름다운 자연을 할 것이냐. 그래서 뒤에도 의도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야? 신선의 뗏목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 겸해성, 북두성 다 뭔데? 별자리 아니야. 이런 걸로 가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 112번. 하늘 끝을 못 내보아 망향정에 오르는 말이. 하늘의 끝을 볼 수가 없죠. 이 당시에 뭐 우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이 있겠는가? 알 수 없죠, 이 당시에는. 가득이나 노한 물에
누가 놀라게 하는데 이것도 되게 생뚱하죠. 갑자기 고리가 튀어나와. 불건이 품건이 어지럽게 구른다. 은산을 꺾어내어 온 세상에 내리는 듯 5월의 귀나늘에 백설은 무슨 일인가? 그럼 이거 자체가 비유적인 거야. 실제로 지금 내가 동해 쪽으로 가고 있는 패턴이잖아. 그리고 이제 바다를 보면서 하늘을 연상하고 하늘 그 위에를 떠올리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래나 잠깐 나와 있는 게 은산, 그다음에 백설 이런 건데 이 세 개가 의미하는 게 다 파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파도가 쭉 크게 펼치는 게 왠지 고래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내려오고 쭉 올라오는 것 같고, 은산과 백선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파도 자체가 심하게 치면 또 강하게 치면 색깔 자체가 하얗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파도가 차고 쳐서 내려오는 게 왠지 은산이 펼쳐져 있는 것 같고 그게 쭉 내려오는 게 눈같이 보이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월에 무슨 기후 현상 자체가 이상기후 현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비유적 얘기하는 거니까. 시기 때문에 내가 뭘 보고 뭘 얘기하는지를 점핑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파도를 보면서 저 파도가 축 치는 것 같아. 내 마음도 굉장히 지금 요동치고 있구나. 이 사이에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사 부분에서 이제 뭐 할 거냐면 내적까지 끝나겠죠. 여기서는. 자, 잠깐 동안 밤이 들어 풍랑이 가라앉았거늘. 그러니까 잠깐 이제 파도가 가라앉은 거죠. 해가 뜨는 곳에 가까운 곳에 밝은 달을 기다리니 청길 뻗친 곳에 상스러운 빗줄기가 보이는 것 같이 숨는구나. 그럼 120번에 느껴지는 거는 아쉬움이겠지. 니네는 같이 줘라. 둘이 뭐 연결이 있었네. 아니 깨도 같이 깨고 주는 것도 같이 줘라. 참 신기한. 니네 같이 밥 먹니? 둘이? 졸지 마. 나도 졸려. 그나마 이 시간까지 버틸만 하는 거야. 니네 딱 끝나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이미 세 개가 소화된 상태라서 뒤에 나누고 수업은 거의 앉아서 하거나 나도 졸거나 커피를 마약처럼 쏟아주고 하는 거야. 좋은 소식. 그러니까 거의 확정인데 다음 주 되면 완전히 확정일 건데 시험 끝나는 주는 추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학원이 3개 정도가 있잖아요. 2관도 있고 3관도 있는데 2관 애들이라고 3관에 금요일날 시험 끝나면 토요일날 안 와요. 아마도 시험 끝났는데 뭐하러 학원을 이런 분위기라서 토요일만 하고 일요일날은 토요일에 휴강하고 일요일날은 또 수업하고 이것도 애매하잖아요. 지도도 안 맞고 정기수업 들어가니까. 그래도 그 주는 지금 가급적이면 휴강할 겁니다. 5일이 되겠죠 아마. 그런 겁니다. 고민 중에 뭐 하나 할 거를 따로 파일이라도 넘겨줄까? 아니면 미리 그냥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놀면 심심하다. 제가 쓸던 얘기 했네요. 아빠한테도 야 대정정보 니네 당연히 나와야 했더니 대정정보 안 할 겁니다. 여기 세마가 없어서 세마는 시험 범위가 너무 헬적이라 부를 수가 없어요. 2년 내내 시험들이 많은데 세마 시험 범위 국제고 3명입니다. 얘네도 많잖아요. 그죠? 얘네보다 더 많아요. 심지어 걔네 작년과 재작년 누적이야 시험 범위가. 1학기 누적 2학기. 이게 뭐 하자는 거야. 1학기 거 공부 안 하는 거야. 문법은 그냥 1년 내내 봐. 1년 내내. 학교 수업 심지어 니네 하는 거 절반밖에 안 했어. 수행평가 이런 것도 없어. 그냥 학교에서 몇 개 작품만 한 30개 들어가면 한 5개 정도 해주고 나머지는 니네 스스로 볼 수 있지. 세막은 원래 자기 주도형 학교니까 그냥 대놓고 까는 거. 니네보다 더. 심지어 어떤 거는 선생님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거 봐라. 진짜로. 선생님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어. 그거 저도 봤어요. 비문학 같은 거 올려놓고 1시간 내내 비문학 하나 하더라고. 그러고 계속 지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접근 유형 이런 것만 계속 설명하고 2차
지문 안 보고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저희는 약간 사기꾼 느낌이 있었어요. 지문 안 보고 문제 어떻게 풀었더니 그런 문제들만 설명하는 거 일부러 그런 걸로 지문을 갖고 와서 굉장히 특수적인 거를 굉장히 극대화하는 약간 좀 과대망상적인 근데 그 선생님만 그런 건데 세만 선생님 그런 게 아니라 특정 선생님 한두 분 좀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이래보다 더 불친절합니다. 그만큼 심지어 1학년도 작년도 수능 시험 범위 그러니까 수능 본 것도 그냥 막 집어넣었어요. 작년에 모의고사 6개인가? 7개 정도 분량으로 기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따로 내신 뭐 한 달 뭐 이런 거 자체는 의미가 없다. 니네도 마찬가지야. 평상시에 이제 모의고사 어느 정도 이상을 해준 애한테 유리하게끔 하겠다는 거고 어차피 간격 걸려갖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애들만 수시 챙기고 나머지는 수시에서 그냥 다 배제시키겠다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건. 그 다음 보세요 한번. 이것도 좀 이상한 표현이지. 균형을 고쳐갖고 구슬을 끼워 만든 발이란 거 자체가 지금으로 치면 블렌드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을 다시 걷고 옥돌같이 좋은 층계를 다시 쓸며 계명성이 돋아오르도록 꼿꼿이 앉아 바라보니 그럼 나는 뭐하고 있는 거야? 명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100년 한 가지 누가 보냈는가? 이게 좀 이상하잖아. 내가 기다린 건 명언이었는데 밝은 데한테 생각 없게 갑자기 하늘을 보면서 100년화가 떠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100년화는 결국 뭘 의미하는 거야? 달을 의미하는 거겠죠. 달과 100년화의 공통점, 둘 다 흰색이잖아. 그만큼 꽃같이 달이 아름답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비유나 상징성에는 그게 없어. 어떤 근거나 미리 어떻게 나올 거라는 예시가 전혀 없어. 전체 내용에 보면. 너무 점핑 많아요, 사실. 이렇게 좋은 세계, 남에게 보이고 싶구나. 그럼 101번에서 얘기하는 그 남의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그 남은 자기가 다른 백성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게 천정에 대한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뭐냐면 일종의 복선 같은 거야. 뭐냐면 내적 갈등이 하고 있는 상태잖아. 둘 중에서. 근데 뭘 신경 써? 타인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점점 뭐 할 거야? 나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갈 거야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나 이 정도인데 설마 내가 이거 하겠니? 나 이런 인간이야. 이런 거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몇 개 깔아놓은 게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 신선이 마시는 술을 가득 부어 달에게 묻는 말이. 이것도 결국은 도교사상에 나온 거잖아요. 자기가 신선이 마시는 술을 왜 갖고 있어? 자, 역은 어디 갔으며 신라 때의 그런 사선들은 다 어디 갔는가? 어디 갔어? 다 각자 갈 길을 갔겠지. 이거에 근데 왜 자꾸 물어보냐고? 내가 신선이 되고 싶고 내가 영웅되고 싶고 내가 숙세를 벗어나고 싶으니까 자꾸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나 만난 거와 옛 소식을 묻고자 하니 그들의 소식을 묻고자 하니 신선이 사는 동해로 갈 길이 참 멀기도 하는구나. 결국 신선이 가는 곳은 가고 싶지만 너무 멀구나. 왜? 인간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이런 거죠. 그리고 이 129번부터 146은 시험에 어쨌든 나올 수 있는 근거도 높아요. 여기 일단 내적 갈등 자체가 잘 끝나는 부분이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또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좀 보여요. 소나무 뿌리를 베어 누워 숫잠을 잠깐 드니 꿈에 한 사람이 나에게 이르는 말이.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꿈속으로 들어간 거죠. 이 꿈은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미리 얘기하지만 내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돼요. 꿈 자체는. 그리고 이제 매개체가 된 상태에서 내적 갈등 끝나면 꿈이 깨야 정상적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완전 다 거짓말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대는 나를 모르겠는가? 너 상계 참신선이었잖아. 그러니까 신선이 정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나 몰라? 야, 너도 신선이었잖아. 이런 얘기야. 그럼 정철은 전생에 신선이라는 얘기네. 거짓말이지 이거는. 자기가 신선인지 어떻게 알아? 황정명이라는 한 글자를 네가 잘못 읽어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즉 인간 세상으로 처벌당한 거죠. 벌을 받아서 내려와서 우리를 뭐하러 따르는 거야? 신선을 왜 따르는 거야? 네가 원래 신선인데 인간 세상 내려왔다고 신선을 존경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럴 필요 없어. 넌 죽으면 다시 뭐가 될 거니까? 신선이 될 거니까. 이런 얘기예요.
황정경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도가사상에 나오는 책에 나온 건데 천상계 황정이라는 뜻이 있대요. 근데 거기서 황정경이라는 경문이 있는 거야 되는 게 신선들이 할 일인데 정철이 그걸 잘못 읽어서 벌을 받아 이렇게 내려왔다는 뜻이겠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글이 또 있어요. 이게 쓴 글 중에서. 중국에는 고사 끌어온 겁니다, 이것도. 자, 잠깐 동안 가지 마세요. 이술 한 점 먹어보세요. 북두성을 기울여서 상해수를 부어내요. 저가 먹고 내가 먹거늘. 그렇게 서너 달에 서로 먹으니. 근데 북두칠성같이 큰 국자를 기울여서 동해의 푸른 수돗물을 먹고 있다는 건 두세 잔만 먹어도 이미 엄청나게 먹은 걸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여기 부분 뭐가 되는 거야? 그 135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호연중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도 크게 마시고 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화풍의 습소하여 양 겨드랑이를 축혀올리니 구만리 비나들에 웬만하면 날 것 같구나. 이슬 가다다가 온 세상에 고루 나누어 억만창생을 다 취하게 만드네. 그때야 신성과 다시 만나 또 한 잔을 마시고 싶구나 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다 취해서 알고 중금만 되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좀 술 마시면서 기분이 되게 알딸딸하고 좋잖아.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나도 이렇게 좋은 기분을 누리게 해주고 싶다. 그들 먼저 신경 쓰면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게 있죠. 그 137번 137번 정도부터 우리가 느껴지는 거는 가끔 이제 한대성에 나오니까 양근의 치켜올려서 쭉 한 위로 올라가고 이제 이러면 나오죠. 근데 이게 시험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한대성 같이 나와요. 이거와 이등선이라고 같이 나와요. 이게 이제 중국의 그 글에 있는 건데 이것도 똑같이 근해 측에서 쭉 하늘에 올라가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이제 끌어온 거고 정철이. 그 다음에 140, 141번. 우와, 이분산인 것 같아. 겨드랑이에다가 쭉 날개같이 달려서 쭉 그 바람에서 쭉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이 산을 타고 쭉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올라간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야. 근데 이게 중국의 시에 보면 또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제 끌어온 거고. 그 다음에 139와 140을 보면 결국은 뭘 얘기해? 내가 백성들을 먼저 취하게 만드네. 그때야 다시 만나 너를 만들겠다. 결국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편하게 해주고 내가 그 다음에 불편함을 일단 감당하고 나의 편함을 나중에 누리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또 성정에 대한 다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냐면 먼저 사람들부터 신경 쓰고 내가 나중에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누리겠다 이런 거니까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건 이런 거죠. 성공과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이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선우후락이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긍정적인 거를 생각하고 우원적인 걸 생각하고 나중에 솟아나온 이익 또는 즐거움을 취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나는 뭐 한다는 거야. 일단은 지금은 관찰 싸움에서 열심히 정치하고 나중에 정치 상태에서 백성들이 편하게 살면 그때 다시 뭐 하겠다. 자연을 구경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꿈 자체가 내적 활동 자체가 끝난 거지. 어떤 식으로? 이거 사라지는 거지. 이렇게 가겠다. 일단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그 이후에는 뭐가 있는 거야? 어차피 나는 신선이니까. 더 이상 신선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이런 것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이지. 이 사람이 신선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들이. 그리고 여기서는 같이 나오는 게 이 선정가지면서 백성들 생각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야. 애민정신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더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술을 마시게 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좋은 정치, 좋은 기분을 누리게 되겠다. 이런 뜻을 보는 거야. 왜냐면 이 글 속에서 정철은 대부분 술을 마시는 게 다 어떨 때 마셔? 기분 좋을 때. 자연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울 때 마시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술은 기분 좋을 때 마시는 게 술이야.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야. 어차피 인간이 술을 마시는 건 두 가지 때문이야. 기분 좋은 걸 배가시키거나
아니면 뭔가 고민이나 슬플 때 그걸 잠시 알코올로 중독시켜서 사라지게 하거나. 원래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뭐 고뇌하고 뭐 슬프고 그리울 때 옛날에 담배 장면 넣었는데 지금은 담배 장면 넣을 수 없으니까 전부 다 술 장면을 대체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내가 볼 때 문제야. 술 장면들. 그 애들 보는 뭐 드라마 맨날 그 술, 심지어 1일 영토고 이런 거 초등학생도 앉아서 할머니하고 같이 앉아보는데 맨날 술 먹고 막 불들듯이 문제인 거 아니야. 탄산수 마시면서 고뇌하는 이런 걸 바꿔야 되는 건데. 아니면 우유 마시면서 초코에 마시면서 뜨거워 진짜 이렇게 바꿔야 돼.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월요일날 저녁에 잠깐 오전에 수업 끝나고 딱 오고 119 보고 있으면 애한테 맨날 보지 말라고 하는데 맨날 이거 불륜이 아직 연속이 7시거든. 맨날 뭐 술 먹고 막 어디 다치고 뭐 그 친구의 친구하고 불륜이고 그 친구하고 근데 셋이 맨날 같이 만나고 말이 안 되는. 이거 진짜 지금 현실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술 얘기는 근데 우리나라 고전에도 되게 잘 나와요. 왜냐면 자연들을 보면서 그들이 항상 뭐 하니까 술 마신 장면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과도하게 마시겠다는 게 아니야. 즐겁게 마시겠다는 거지.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야. 자, 그 다음. 말을 마치자 학을 타고 구공에 올라가니 공중의 옥수수리 어제던가 그제던가 이렇게 뭐하고 있는 거야? 잠이 깨가고 있는 거지. 그 다음은 잠을 깨는 거잖아. 나도 잠을 빼어 바다를 보고 보니 깊이를 모르거니 끝을 어떻게 알겠는가. 이게 앞에서 한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기 답이야. 앞에서 볼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하잖아. 그 10쪽의 113번을 보면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가 이런 말 하잖아.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깊이를 모르거니 내가 끝을 어떻게 알겠는가. 결국은 하늘 끝 자체가 무엇이 있는 거든 결국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야. 자기 스스로. 그 다음 영월이 천산 만나게 아니 미친 데가 없구나. 이 마지막 구절에는 뭐 정규과는 저번처럼 얘기했으니까 안 해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되게 이상한 얘기가 없잖아. 갑자기 마지막에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있잖아. 영월이 이런 천산 만나게 아니 비친 곳이 없다. 결국 이 얘기는 영월이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비춰져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근데 아까 달이나 해는 다 누굴 얘기한다 그랬어? 왕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비유적으로. 그럼 왕 자체가 갖고 있는 빛들이 모든 곳에 다 비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걸 얘기한 거지. 이런 왕의 선정이나 또는 은혜나 이런 거에 대한 감사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방이 아부적인 멘트로 끝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자기 선정까지는 아니야. 왕자치의 은혜가 그렇게 깊숙하게 펴져 있구나. 감사합니다. 임금님. 이때 임금은 누구? 선조. 우리가 볼 때 선조는 이런 정도의 추앙을 받을 정도의 왕은 아닌데 사실. 엄청 역적이라고 뭐 말하기도 그렇지만 애매하죠. 시험 끝나고 시간 있으면 사도세자 연락 갔다 와. 동탄에 가까워 5km밖에 안 돼. 나도 몰랐어. 지도보다 보니까 가까이 있어. 백남준미술관 이런 데가 가깝던데. 용인에서 15km 가는 심지어 공짜야 공짜. 뭐 니네하고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 이런 데 가면서 그런 거는 좀 나이가 아닌 거 같고. 가면 거기에 이제 삼촌 이모 이러겠지. 이 그런 나이야 니네가. 뭐 할아버지라고 하지. 자, 그래서 감독력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이건 진짜 좀 빠르게 정리를 한 거고 문제 중에 한 번 정도 다시 보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교과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정리한 거고 사실 이거 문제 다 못 풀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번 숙제는 적절하게 좀 끊어서 도전할게요. 아무튼 좀 풀어볼 거예요. 중복되는 문제들이 좀 많기 때문에 끊어 봐도 되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교과서 거를 한번 봐보세요. 오늘 준거 1회 1장. 사실 교과서 거는 몇 개 안 들어가요. 첫사람, 월반표고 뒷사람인데 2월표는 희구이기 때문에 별것도 없잖아요. 첫사람 시의 특징은 뭐냐면
제목에만 첫사랑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사랑에 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첫사랑이라는 제목 자체가 없으면 이게 과연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첫사랑은 일단 기출문제 많습니다. 이거는 다른 출판사에서도 한 3개, 4개 정도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문제가 좀 많이 실려 있는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하다가 이걸 생각한 거겠지. 내가 생각하는 첫사랑이란 건 또는 사랑이란 건 이런 과정이 아닐까? 라고 자기가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뭐 사랑을 해본 정도의 사람이거나 그런 경험 자체가 있는 사람이 얘기한 거겠죠. 그래서 이 첫사랑은 이런 전체적인 개념이 첫사랑은 그런 어떤 깨달음 또는 첫사랑이나 어떤 본질적인 첫사랑이라는 건 반드시 이런 정도의 정의를 낼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가는 거야. 사랑을 이뤄본 적이 있는 그러니까 이루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쓰는 흔적이라는 게 보여요. 자, 처음에 봐봐. 흔들린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맨 마지막에 않았으랴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고 했다 이런 의미가 나오잖아요. 서류 형태가 되면 반드시 뭐 하냐면 뒤에 정답적인 게 나와줘야 돼.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건 서리법이 아니야. 그런 거는. 그건 뒤에 정답을 내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물어보긴 하지만 결국에는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 서리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눈은 뭐가 보여줘? 얘는 뭔가 도전하는 존재잖아. 그럼 뭐가 나와요? 일단 필요하고. 미법이 나오죠. 사람처럼 뭔가 도전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눈 자체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을까라고 하면 이 눈은 뭐 하는 거야? 눈은 도전을 하는 존재죠. 이 도전이란 건 다른 말하면 뭐야? 노력을 하는 존재라는 거겠죠. 눈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뭘 하기 위해서? 꽃 한번 피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 그러면 결국 이 꽃이 뭔데? 꽃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노력의 결실한 거잖아. 결말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제목대로 한다면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사랑이지. 결국은 눈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 이런 거야. 근데 솔직히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실제 현상에서는 화자 자체는 이걸 받겠지. 겨울에 나무가 있을 거고 그 나뭇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눈이 내릴 거 아니야? 그 눈이 내리면 나뭇가지에 눈 자체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렇게 반복되겠지. 아마 그걸 봤을 거야. 그걸 보면서 아 저런 게 사랑이 아닐까? 뭐 그렇게 깨달아본 적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이게 아니란 말이야. 야 사귈래? 고마워. 아우 신내 사랑. 이게 아니라고 느낀 거야 이 사람은. 그러면 좋겠지만 몇 번 까이고 막 걷어차이고 나 좀 사랑해줘. 그래 네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내가 한번 뭐 사귀어볼게.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이 사람이 아마 첫사랑 잃어본 적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거야. 진짜로 하다 잠깐은 그런지 알 수가 없지. 고대 중에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대에 볼 때는 하다가 볼 때는 사랑이란 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닌 거야. 이렇게 느껴본 거겠지. 만약에 뭐 자기 스스로가 한 번의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라는 건 참 쉽네. 뭐 이런 걸 느꼈겠죠. 각자 사랑의 본질은 다른 거니까. 그 다음 사그락사그락 두드려보았겠지. 남문문 춤추었겠지. 그럼 이 사그락사그락이나 남문문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거겠지. 음성상징어를. 왜? 뭔가 좀 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음성상징어는 반드시 음성상징어는 그것 때문에 집어넣은 거지. 성공감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없어도 되는 거겠지. 그럼 두드려 보았겠지. 그 다음 춤추었겠지. 다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가정이지. 그리고 미끄러지기를 수백 번을 했어. 그리고 또 하나 보이는 게 뭐야? 실현이지. 미끄러졌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실제로 나뭇가지에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다면 여기에 눈이 내리고 이렇게 내려오고 눈이 내리고 내려오고 눈이 내려오고 내려오고 이런 과정을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첫사랑의 실현이라고 보는 거겠지. 자, 그럼 당연히 이런 실현을 잘 이겨낸다면 이루어지겠지, 첫사랑이. 물론 무조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일어나 보지.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것 같은 사람을 위하여. 그러면 휙 날아갔던 사람, 이 소녀에게 사람은 계속 뭘 얘기하는 거야? 눈꽃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거 누가 물어보다가 정말 눈이 꽃이 될 수 있어요? 이상한 질문 하는 건데 눈이 어떻게 꽃이 돼? 이거는 이 사람이 눈을 보면서 그냥 꽃처럼 느끼는 것 뿐이겠지. 눈이 꽃이 될 수가 없죠.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어낸 저 황으로 봐라. 그러면 햇솜 같은 마음, 일단 표현은 뭐가 나와? 지그가 나오죠. 근데 왜 굳이 햇솜에다 비교했을까? 햇솜 하얗잖아. 그러니까 이 햇솜 같은 마음이란 거는 이런 거겠지. 뭐 아름다운 마음이나 또는 뭐 순수함이나 이런 거를 말하고 싶어서 이런 하얀 거에다 비유했겠죠. 그죠? 이런 것을 다 퍼준 다음에야 결국은 사랑이란 건 누군가에게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런 과정이 있다면 그 다음에 나에게 뭐가 보이는데 마지막에 황홀로 보아라. 이런 황홀이 보인다는 거죠. 사랑이 보이는 사랑이라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사랑은 지금 몇 가지로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마침내 피어낸 사랑을 보아라.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황홀이라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면 결국은 뭐 한 거야? 진짜로 꽃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눈 자체가 나뭇가지에 정확하게 잘 안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아 나뭇가지와 눈이 합의 상태가 이루어진 게 꼭 꽃 같구나 이렇게 된 거겠지. 이 정도라면 나뭇가지마다 뭐야 눈이 좀 많이 내렸어야 돼. 눈이 대충 내려가갖고는 다 미끄러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방울 정도가 소복소복하게 내리는 그런 날 이 사람이 나무를 본 기억이 있었겠지. 그 다음 4연. 봄이면 가지는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그러면 그 한 번 된 자리, 그 된 자리라는 거는 결국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눈꽃이 있었던 자리를 얘기하겠지. 그럼 눈꽃이 있었던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실제로 이 상처는 이제 뭐가 됐어? 봄이 왔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눈꽃이 아니라 봄에 대해 진짜 피어는 그 꽃을 얘기하겠지.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맨 마지막이? 맨 마지막이면 가장 아름다운 상처란 말이 나오잖아. 우리는 상처를 보면서 절대로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죠. 상처를 보면 그냥 따갑고 아프고 숨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서로 같이 양립하기 어렵지.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나와? 역세 나오겠지. 근데 왜 아름다운 상처야? 일단은 원래는 이 상처가 꽃을 의미하는 거니까 아름다운 게 맞는 거지. 그죠? 그리고 왜 그 상처라고 얘기하냐면 그 상처 자체가 결국 뭘 의미하는 거야? 원래 눈꽃이 있었던 자리잖아. 그러니까 눈꽃이 있었던 자리니까 그거를 그 자리를 그냥 상처라고 표현하고 그냥 진짜 나뭇가지에 상처가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 또. 왠지 눈꽃 자체가 사라진 거니까 결국은 그 자리가 한 번 정도 비어있는 거고 그 자리에 또 하나 꽃이 핀 거니까 그걸 이제 상처라고 의미를 한 것 뿐이겠죠. 굳이 얘기하자면. 상황 자체는 결국 이거야. 나무를 보고 있다. 정성, 깨달음이지. 아, 저런 게 혹시 인간의 사랑의 과정이 아닐까? 결국은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면 이 사랑에는 노력이나 희생이나 헌신 이런 게 필요하다. 근데 희생이라는 게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맞추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겠지. 내가 죽으면 사람이 이루어질 이유가 없잖아. 그런 거겠지.
이거 그래서 시험에 나중에 나오게 되면 이런 거야. 사랑을 의미하는 또 다른 이제 시를 보면서 사랑과 연결된 시는 되게 많으니까 비유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랑에다 비유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것도 똑같은 의미를 찾아보게끔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깜빡 보고 많이 나오니까 한번 다 나오는 거 되겠죠. 자, 그럼 한쪽을 한번 봐보세요. 자, 한쪽에 이제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보자라고 나오죠.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표에서 보면 보이는 건데 눈 자체를 보거나 남을 보거니까 시각적인 거 보이죠. 그리고 눈 색깔 흰색이잖아. 그런 색채미들이 있고 색채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나뭇가지에 눈이 밑으로 미끄러지는 거니까 내려가겠죠. 그럼 하강적 이미지도 있고 의성 위태어도 있죠. 그 다음 쭉 내려가 보면 모두 있어. 모았겠지, 춤추었겠지 이렇게 나오니까 시어의 반복 자체는 나오겠죠. 시구의 반복이라고 봐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역설, 그 다음 직유, 그 다음 설이 이 정도가 지금 표현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독백, 그 다음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 변화하죠. 계절 변화. 그 다음 마지막에 뭐 보았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추측적어죠. 이 정도가 나오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표에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깨달음. 이거밖에 없죠. 이거는 만족이나 뭐 기쁨 이런 거를 보기엔 좀 무리가 있죠. 그 정도를 여기서 꺼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보이죠. 자, 그럼 이제 다쪽을 한번 봐보세요. 다쪽에는 정말 가볍게 채우는 건데. 자, 1번에 보면 관례는 시죠, 시. 이거밖에 쓸 게 없죠. 성격, 뭐 사정적, 고백적, 뭐 요 정도만 쓰면 되겠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니까. 제재는 눈이죠, 눈. 그 다음 주제는 첫사랑에 대한 깨달음. 이거겠죠. 자, 특징만 적어드릴게요. 특징까지만 적어드리고. 특징. 이 정도만 적어놓으세요. 수학법에 사용한 거는 뭐 직유나 설이나 지금 역설이나 이런 세 가지 정도의 표현을 보여준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내가 겨울에 나뭇가지에 눈을 관찰하고 거기 느끼는 깨달음 이런 걸 쓴 거겠죠. 자, 기본적으로 요거는 기억하면 돼. 항상 보면 문학의 시험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패턴일 거 아니야. 어쨌든 고시, 고설, 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다른 말을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서점, 서사, 그 다음 교실,
같은 말이야, 두 개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이제 바꿀게, 여기. 얘는 여기. 얘는 하는 글자니까 이거 바뀌겠죠. 이게 특징이에요. 말 그대로 서정, 정서 위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서를 찾는 문제가 안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시에서. 왜냐면 거기다 나타난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가 다 정서니까요. 서사, 이 사는 사건이 있다는 거죠. 사건 자체가 있어야지 갈등도 존재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 다음 교훈을 얘기하는 거야. 수필 자체가 교훈을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건 결국은 뭐야? 상현의 존재를 한다는 거죠. 무대 상현을 하든지 아니면 이걸 영화 연구를 하든지 이런 거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학교 때 이렇게 정리하면 이거를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교술 갈래, 극 갈래 이런 식으로도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 꼭 기억할 게 있어. 혹시 그래서 이거 얘기한 것도 있어. 뭐냐면 가사는 시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거 같잖아. 보통 그죠? 근데 가사는 교술 갈래 속해. 혹시 내신이가 알고 있어? 혹시 몰라서 하도 가끔 이상한 한두 문제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현재에서 예측 안 되는 한두 개가 있어. 거의 문제가 이제 실제로 시험 문제 보게 되면 30문제 좀 안 나왔건데 30문제라고 가정에서 보면 25문제 정도는 굉장히 노멀하게 갑니다. 그쪽 문제가 그냥 이전에 좀 이런 기출에 좀 많이 봤던 거 위주로 가요. 그래서 시간 엄청 오래 걸리고 그러지 않아요. 어차피 거기서 지금 다시 이게 관등비획이었지 뭐 이렇게 읽지 않을 거니까 오래 안 걸립니다. 근데 서술형 2문제 정도가 굉장히 생각보다 까다롭고요. 그러니까 조건을 많이 붙여놔. 어떤 조건을 어떻게 문장을 쓰세요 이런 조건이 아니라 그 근거와 이유를 쓰세요. 특히 문법 문제에서 그런 까다로운 게 이렇게 나와. 뭐가 잘못되는지를 찾아 쓰고 근데 그게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알려주지 않고 모두 찾아 쓰죠. 더 헷갈려. 2명이니까 2명만 찾으세요 라고 하면 알겠는데 한 4개 주고 그 중에 모두 찾아 쓰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좀 헷갈리게 하는 것도 있고 항상 당연히 답을 쓸 때 뭐 근거 제시하세요. 아니면 관용어나 부사를 이용하세요. 뭐 이런 것들의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라서 점수 깎아내는 겁니다. 배점 제일 높아요, 서술형은.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유념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어. 괜히 아니면서 틀리면 저는 확 깎일 겁니다. 일단 국제고 시험은 실수가 2개 되면 등급이 무조건 내려가요. 하나 정도에서는 등급이 안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만 이건 가능성이야. 근데 작년까지 애들 볼 때는 1개 정도 실수해도 쑥 내려가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3등급, 그러니까 1, 2등급 정도하고 3, 4등급 등간선들이 되게 많이 벌어집니다. 작년 애들은 좀 벌어졌고 지금 상황 애들은 되게 심했어요, 그 차이가. 그러니까 내신 가져가나와 가져가지 않는 애 차이가 되게 심했어요. 어차피 내신 가져간 애들은 미친듯이 하는 거고 내신에. 나머지들 이제 1학년 때 정도랑 1학년 때 내신 좀 안 되는 애들은 2학년 때 과감하게 그냥 내신 챙깁니다. 아니 어차피 뭐 해봤자 뭐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그냥 대충 봐요. 어차피 이거 갖고 안 할 거니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좀 벌어지긴 해요. 그게 정말로 능력 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노력 차일 수도 있고 두 가지 다른데 모르겠어요. 2학년은 이제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작년 애들하고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3학년은 범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3학년 얼마 전에 책 만드는데 거의 400점 만들었거든요. 시험 범위 한 600쪽 정도 만들어준 것 같아요. 시험 범위만. 수험특강 들어갔는데 시험 범위가 많아가지고 해다 보니까 이게 안 껴져. 너무 많이 있더라고. 아마 우리도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2학년부터는 지금보다 양이 또 늘어나요. 3학년 때 여기서 또 늘어나고. 그러니까 내신량 자체가 더 느리는 거는 내신 자체만으로 인간을 키우겠다는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어, 학교에서. 어차피 알아서 잘 생각하는 거죠. 학교가 그것만 해줘도 내가 볼 땐 잘해주고 있는 거야. 더 이상 많은 거 바라면 안 되고 경쟁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만 해도 학교가 내가 볼 땐 잘하고 있는 거야. 이 학교는 그러려고 있는 학교고 주변에 있는 이산나는 애들이 경쟁시키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막가파식을 하거나 아니면 줌 수업할 때 카메라 꺼놓고 수업하고 있거나 선생님이 카메라 꺼놓고 수업하는데 애들도 꺼놓죠 당연히. 선생님이 꺼놓는데 애들이 미쳤다고 켜놓고서 그러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소설지 읽고 수업 발표하거나 각자 읽은 거 발표하는데 각자 당연히 내용 막 안 되는데 답 안 나오죠. 나머지 건 이제 숙제로 하면 되고 자 넘겨보세요.
뒤에 있는 8쪽의 낙하는 같이 볼게요, 그냥. 낙하는 봐봐. 이거까지 한번 보고 좀 시간을 할게요. 자, 낙하는 첫사랑 얘기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서 정리된 것도 있는데, 이게 낙하라는 것 자체가 꽃이 떨어진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것도 사랑하고 연결됩니다. 대신 낙화의 시의 특징은 뭐냐면 이별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게 보여. 막사에 보이기 때문에 좀 같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밑에 정리는 어제 숙제겠지만 위에 실 한번 좀 볼게요. 자,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야 할 때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별을 얘기하는 거죠. 이별의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결국은 사람이 이별의 시간이라면 쿨하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야. 물론 이별을 안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살다 보면 그리고 사랑하다 보면 너무 좀 안 맞는 게 있는데 이렇게 느끼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과감하게 헤어지라는 얘기야. 이 시는 어차피 안 맞다면. 도만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삶은 지고 있다. 나의 삶이 지고 있다는 건 이별한다 이런 얘기겠죠. 분분한 낙하 별별이 이룩한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별별이 이룩한 축복 이게 역설이죠. 이거 많이 봤을 거야. 역설 나올 때 많이 나오는 예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실제로 결과라면 축복이 생길 수가 없잖아. 왜 기뻐? 슬픈 게 정상인지. 지금은 이별할 때 무성한 누군가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다게 죽는다. 녹음 여름이죠. 열매 가을이죠. 그리고 굳이 열매 맺는 가을을 얘기하는 건 가을이 그만큼 어떻다는 거야. 성숙한 계절이라는 거다. 그 얘기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도 뭐 한다는 거야. 성숙해진다는 얘기야.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은 되며 하루만은 꽃님지는 어느 날. 제목대로 낙하잖아. 낙하가 되는 날 내가 헤어진 거겠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상처에 물고 있는데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그러니까 맨 마지막 난 이별하면서 성숙함을 느끼지만 뭐 하는 거야. 이별 자체는 어쨌든 슬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이별하면서 누군가를 아파해보고 또 그리워보고 이런 마음하면서 내가 좀 더 커가는 거구나.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니까 똑같은 사랑의 의미를 보여줘도 이건 사랑을 이루는 얘기라는 거고 낙하는 사랑이 끝나는 이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지. 제대만 똑같고 주제가 완전 달라요. 가끔 비교해서 둘 다 그리고 꽃에 관한 게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꽃의 차이점이 뭐야? 이렇게 묶어서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한 번 정도 그냥 정리만 한 겁니다. 이런 내용이죠. 자, 2월 연락해보는 힘만 찾아갈게요, 저는. 지금 이제 12월이 안 남았거든요. 자, 이화의 월백하고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제목이 없죠. 시조 자체는 내용 자체가 짧기 때문에 보통은 제목 자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가는 시겠죠. 시조는 저번에도 봤지만 문명이 뭐였어? 이 시조와 가사는 문율 자체는 같아요. 결국은 이런 패턴으로 또는 뭐 다른 거겠지만 이거는 짧게 쓰고 이건 길게 쓰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구구절절 할 말이 많을 때는 가사를 하는 거고 딱히 그럴 게 없고 뭔가 짧게 의미를 말하고 싶으면 그러면 이제 시조를 쓰는 거겠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의도적으로 지금 맨 마지막에 뭐 했어? 맨 마지막에 이거 맞춰놓은 거죠. 마지막에 여기 근원식으로 맞춰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형적인 형태를 잘 주고 있는 패턴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교과서에서는 서정날에 나와 있는 이도전과하고 그 다음 뒷전음의 두 개를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의 서정시와
현대 서정시 자체가 어떤 정도의 정서를 그냥 갖고 있는 거 하나씩 그냥 본 거예요, 사실. 뭘 갖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둘 다 서정시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 할 거야? 개인의 정서를 잘 드러내겠죠. 자, 처음에 봐봐. 이화에 화가 나오니까 무조건 뭐야? 꽃이겠죠? 기본적으로. 꽃이 멀백하고 그렇게 달이 많이 비치고 은하니 삼경일 때 라고 나오죠. 그럼 첫 번째에서 뭘 보이냐면 시간적 배경을 보여주죠. 일지춘심을 두견세야 알겠느냐만 자규는 그래서 새로 의미하는 거예요. 3경 정도의 시간이면 아마 밤 11시 정도의 시간? 이 정도 얘기하는 걸 거고 그 당시는 되게 늦은 반이지. 그럼 일지춘심을 즉 봄에 느끼는 마음을 두견세야 네가 알겠느냐만 정이 많은 것도 병인 것 같아서 잠 못 이룬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왜 정이 이렇게 많은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심한 거고. 일지춘심이라는 것 자체가 화자가 갖고 있는 마음인 거야. 결국은 봄에 느끼는 마음을 두견세야 알겠느냐만 나는 봄 자체를 느끼면서 정도 많이 있으면서 갑자기 뭐해? 잠이 못 들어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굳이 이 시에서 찾는다면 봄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잖아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물어본다면 할 말은 하나밖에 없죠. 정이 나와서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은 그냥 봄을 타고 있는 거야. 우리가 가을 타는 것처럼 봄이니까 왠지 나의 정서가 울컥한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뭐가 아니냐면 님에 대한 그림이나 사랑에 관한 시가 아니야. 왜 갑자기 정이 많아지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 이 존재는 얘밖에 없잖아. 봄밖에 없잖아. 내가 봄을 타고 있는 건지 뭔가 상한 대상이 있어서 그렇게 아닙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여기에 보면 한자성어 정도 하나 들어가죠. 잠 못 들고 있다 해서 여기는 이런 거를 기억할 수 없어요. 전전 만치기 해서 이제 잠 못 이루고 이제 지척이다 이런 정도의 뜻이에요. 이 정도 하나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내신니까 하나 정도 하면 이 정도. 아, 근데 자규는 주변사라고도 나오는데 이거 꼭 기억할 거. 새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보통 우리나라의 설화 내용에서 자규는 한의 의미를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만큼 뭐 한다면 봄에 잠 못 이루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예선에 드러낸 것 뿐이겠죠. 이게 원래 중국의 시도 존재해요. 거기서 먼저 이제 설화 내용이 있고 그건 이제 끌어온 건데 그 설화 내용 자체를 끌어온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잠이 들지 않는 상태야 뭐 그리고 내가 그래 슬퍼 이런 거 그냥 끌어온 것 뿐입니다. 근데 봄에 느끼는 뭐 슬픔 또는 봄에 느끼는 정의만 그냥 이 정도가 주제예요. 단지 이 시를 꼭 사랑시가 아니라고만 기억하면 돼요.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이상하지. 자 밑에 그럼 봐봐. 표현법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이건. 시도 짧으니까 일단은 지금 뭐 하고 있어? 시각적인 건 보이죠. 그리고는 보이는 게 거의 없어요. 이미지 자체라고 이거 쓰긴 했지만 진짜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색깔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 자규가 청각적 신청을 부를 수 있어요? 자규가 운다면요. 근데 여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그냥 자규라고만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원래는 청각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울다하고 나온다면 청각적이겠지만 근데 뭐 학교에서 이거 청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알고는 있으세요? 근데 이거 내신 자체에서나 그렇게 나오지 모의고사에서 이거 청각적이라 나오면 무조건 문제 오류 나옵니다. 울다가 안 나왔잖아. 원래 기본적으로 새니까 얘가 울면서 한의 이미지가 생각날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거 그냥 청각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 뿐이야. 근데 자습서 이렇게 나오면 청각적 신청이라 나오면 그럼 틀리겠네?
이거는 얘네 잡서도 그냥 자의적 해석을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일단 내신에서만 그냥 그렇게 기억하고 머리에 지우면 돼요. 얘는. 알겠죠? 네. 그 정도만 여기서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굳이 이거 모의고사까지 보면 청각이라고 잡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 외에는 딱히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 정의 많고 북박이고 이런 거니까 첫 번째 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하나 정도. 현재형식 어조나 독백적 어조 정도까지는 보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 뭐 시각, 그 다음 현재형 진술, 그 다음 독백. 뭐 요 정도 빼놓고는 더 할 것도 없어요. 시각적인 거는 당연히 월백에서 보이겠죠. 발자취가 그렇게 쭉 하얗게 떠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서 청각이라고 보는 거야. 일치진심을 자기가 알겠느냐만 울고 있는 주변세야 네가 알고 있냐만 이렇게 해석할 때는 또 청각이라고 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의적 해석 자체가 들어간 거니까 답서마다 다 달라 이거. 청각이라고 적혀있는 형태는 금성 답서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답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그거밖에 없죠. 뭐 슬픔, 뭐 이런 거밖에 없겠죠. 그거 외에는 딱히 볼 게 없습니다. 혹시 몰라서 본 건데 2월 학교는 처음에는 내가 뭐 하냐면 꽃을 보고 있고 두 번째에서 자기 정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성경정이라고 얘기해도 맞는 말이에요. 전개 자체를 볼 때 먼저 바라보고 뒤에서 자기 정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좀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귀뚜라미 봐보세요. 귀뚜라미는 앞에 있는 내용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화자 자체가 귀뚜라미라는 시는 화자가 귀뚜라미예요. 그러니까 작자가 자기가 귀뚜라미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시를 쓴 게 좀 있습니다. 귀뚜라미의 특징. 가을 한철 보내죠. 그러니까 귀뚜라미에게 여름이란 또는 봄이란 어떤 시간이냐? 인내의 시간. 왜냐면 버텨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가을 되면 자기가 짠하고 나타나서 하는 건데 중요한 건 가을이 끝나면 귀뚜라미도 죽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는 귀뚜라미 인내 뭐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거야. 처음에 나오죠. 높은 가지는 데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은 노래가 아니다. 그러면 지금 매미 소리 자체가 나오는 계절은 언제야? 여름이죠. 사실 이 시가 매미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여름이 가장 좋은 계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기대에 맞추는 거니까. 내 울음 아직 노래가 아니다. 결국은 내가 아직 울 시기가 오지 않았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귀뚜라미를 뭐로? 내라고 했으니까 의인법 자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의인법이라는 건 사람만 할 수 있는 걸 하거나 사람처럼 지칭을 하거나 이런 거겠지. 차가운 바닥 위에 터는 울음, 풀리 벗고 이슬람방을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 숨막힐 듯 나 여기 살아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매미라는 거는 어디에? 이런 높은 가지에 있는 거고 현재 귀뚜라미는 어디에 있는 거야? 이런 차가운 바닥에 버티고 있는 거죠. 둘은 공간적 대비도 보여요. 정확하게. 이거는 높이 있는 거고 이건 바닥에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조절도 되는 거죠. 여기는 따뜻한 거, 뜨거운 거, 여기는 차가운 거. 이런 건 나오죠. 나 여기 살아있다? 이건 왜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살아있으니까 시를 쓰겠지. 난 생명력이 강하게 버티고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 귀뚜라미 보내는 편한 소리가 누구 하나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귀뚜라미의 이런 울음이란 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누군가의 마음을 울린다.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노래한다 이런 건데 이거 울린다는 게 진짜 사람을 울린다는 게 아니라 이걸 얘기하는 거지.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의미겠죠. 갑자기 슬프게 왜 울려? 내가 사람들에게 내 울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거겠지. 자, 하지만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에 찌는 시절. 그럼 매미떼가 하늘에 찌는 시절이니까 여름이라는 거죠. 아직은 매미가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시절. 그 소리 거치고 맑은 가을이. 그러면 이 가을이 나올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이때가 이제 귀뚜라미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런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려오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맨 마지막 발길에 눌려오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그렇게 노래가 될 수 있을까? 아름답게 해줄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그렇게 감동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누구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이거하고 실려가는 노래하고 둘 다 감동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을이 돼서 뭐 하게 된 거야?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 라고 가정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가을에 귀뚜라미가 울면 아 그냥 시끄러워 그냥 집에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은 아 누군가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울어대는 거구나 잘 지켜봐야겠어 고마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썼겠죠. 생뚱맞죠? 화자는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야? 가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상황이야. 정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기 희망하는 거야. 이런 거겠죠. 이거는 대놓고 청각이 나오죠. 아니, 그냥 이 스팅이에요. 하나 차이점을 봐봐. 이도령 같은 경우는 일단 화자가 직접적으로 안 나왔죠. 그죠? 근데 나이덕의 기준 같은 경우는 네, 화자가 직접적으로 나왔죠. 그게 좀 차이가 있죠. 딱 봐도 명확한 차이가 보이는. 근데 나가 안 나왔다고 해서 화자가 없는 건 아니겠죠. 얘는 숨겨져 있는 거고, 그 다음 나이덕 같은 경우는 대놓고 드러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귀뚜라미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런 거죠. 자, 그럼 뒷장 넘겨보세요. 뒷장을 넘겨서 36쪽을 가볍게 귀뚜라미를 보면 일단은 차갑다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촉각적인 거 보이죠. 그리고 아까 뭐 소리 이런 거 나오니까 청각적인 거 있겠죠. 그 정도? 그 다음에 대비는 들어가겠죠. 아까 뭐 높다, 그 다음 바닥 내려간다 이런 거 보이니까. 그 다음 쭉 보면 있을까? 있을까? 이렇게 나오니까 치부의 반복도 있고 처리법 정도도 있겠죠. 그리고 자기 혼자 얘기하니까 독백도 있겠죠. 근데 이거 아직 계절변화 아닙니다. 왜? 가을이 아직 온 건 아니니까요. 가을이 오면 내가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니까 아직 가을이 오지 않았어요. 안타깝지만. 그러면 맨 마지막에 추측적 어조는 맞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추측하고 있잖아. 그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 의지. 요 정도겠죠. 나 아직 살아있어. 나 버틸 거야. 이런 거잖아. 그 정도를 살려볼 수 있겠죠. 이외에는 뭐 딱히 살릴 게 없습니다. 자, 그 내신과 관련된 것들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 숙제는 중간중간마다 좀 전체를 다 아웃 수 있게끔 정리해서 이따가 적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시험을 2개 볼 겁니다. 한국어 계속 시험을 본다고 생각 볼 거고, 이거는 얼마 안 걸려요. 한 10분 정도? 밑줄 친 것만 쓰면 돼요. 선대역들요. 그리고 그 2학년 기출 입법만 가지고 볼 겁니다. 이거는 오늘 바로 맞출 거예요. 가볍게 시험으로. 시험을 하도 안 봐갖고